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처럼 길고 긴 겨울을 살았던 제 인생에도 이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이런 삶도 있구나 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썰맘 구독자분들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경상도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제 이름과 보육원에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은 뚜렷이 기억나요. 우선 보육원에서 저의 이름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이름은 희진이었어요. 미소야, 저기 있는 쓰레기통 비우고 와. 원장 선생님은 저를 미소라고 부르며 곧잘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미소, 선생님 말 안 됐지? 오늘도 매 맞고서야 정신 차릴래? 선생님, 제 이름은 희진이에요. 매를 때린다는 소리에 그제야 저는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며 꼴맨 소리로 저렇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희진이라고 우겨도 그곳에서의 제 이름은 미소였죠. 너희 부모님이 너를 맡길 때 미소라고 하더라. 네가 뭘 기억한다고 자꾸 희진이라고 우기니. 아무튼 저렇게 별나니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지. 원장 선생님은 보육원에 맡겨진 대부분의 아이들을 싫어하셨는데 그중 특히나 저를 미워하셨어요. 제가 희진이라고 우게 되는 것도 꼴보기 싫은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그것 말고도 원장 선생님께 미움받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번번이 입양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이에요. 보육원에 있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 2년 사이에 해외 입양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제 기억만으로도 3번이나 입양이 취소되었어요. 물론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원장 선생님은 제 어깨에 있는 흉터 탓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보기 싫은 흉터가 떡하니 있으니 누가 좋아라 하겠어. 아우 꼴보기 싫어. 미소 너 얼른 가서 설거지하고 걸레 빨아둬라. 제 어깨에는 불에 데인 듯 빨간 흉터가 있답니다. 지금도 남아있을 만큼 절대 지워지지 않는 흉터죠. 거기다 모양도 뚜렷한 별 모양이라 한 번 본 사람은 잊을 수 없을 정도예요. 미소 너희 부모님은 이 흉터만 봐도 한 번에 널 기억하시겠다. 근데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가족들이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네. 제 친구들은 이렇게 절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저의 불행한 보육원 생활은 저를 버린 가족들을 원망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육원에 오기 전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더욱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살던 집은 넓은 마당에 작은 수영장까지 있을 만큼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보기 드물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이었어요. 거기서 언니 오빠와 뛰어놀며 장난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네가 기억을 이상하게 하고 있네. 내가 알기로는 너네 부모가 그 집에서 집안일 해주며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그 집이 해외로 이민 가면서 니네 부모가 오갈 데가 없어지니 널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허튼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동생들이나 돌봐. 그렇게 저는 매번 입양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새로 들어온 원생들을 돌보는 일이나 청소 설거지 등 온갖 잡일을 시키는 걸로도 저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툭하면 매를 드셨어요. 애들 기저귀는 손으로 깨끗이 빨라고 했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손으로 빨았어요. 그럼 이 누런 때는 뭐니? 선생님이 따뜻한 물은 못 쓰게 하니까 찬물로만 빨아서 때가 깨끗이 빠지지 않아요. 그럼 때가 질 때까지 빡빡 문질러야지. 어디서 핑계를 대고 있어. 네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밥값을 해야 우리도 널 데리고 있을 수 있지. 그게 싫으면 당장 나가라.
그 당시엔 제게 왜 이렇게 모질게 구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있던 보육원은 미인가시설로 그곳에 온 아이들을 해외 입양 보내며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예정된 입양이 취소되며 돈도 되지 않고 밥만 축내는 꼴이 되었으니 그게 미웠던 겁니다. 결국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저는 2학년이 되었을 때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취업 나갔어요. 기숙사가 있는 공장이어서 보육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나갈 때도 마냥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여태 너 키우느라 들어간 돈이 얼만데 사람 탈을 쓴 짐승이 아닌 이상 남아있는 동생들 생각해서 너도 어느 정도는 갚고 나가야지 않겠니? 워낙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어서인지 원장 선생님의 말대로 저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사회로 나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원래 보육원에서는 국가에서 원생들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거야. 그리고 네가 자립할 땐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그 후로 저는 보육원과 인연을 끊고 작은 돈이지만 매달 꾸준히 모으며 제 미래를 준비해갔습니다. 어리다고도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었지만 대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건 알지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대학 생활이 제겐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의 구박을 받아도 공부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장에서 4년을 일한 돈으로 저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국립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대학의 낭만은 없었지만 난생 처음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희진 누나, 점심 같이 먹을래요? 네. 대학에서 첫 일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예요. 제가 전화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누군가 저에게 희진이라고 불러준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전 주말에 동기들과 술을 먹으며 어쩌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 저 또한 제 상황을 전부 얘기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털어놓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원래 이름이 희진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잊지 않고 저를 그 이름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고 이후로도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와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다정다감한 오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음으로 보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구나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남편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누리지 못한 가족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모습이 무척 좋아 보였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제게 항상 뭐든 잘한다고 해주었고 예쁘다고 해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던 남편은 가족을 찾는 일을 돕겠다고도 하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에게 가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배웅을 하기 위해 논산으로 함께 갔어요. 그곳에는 남편의 부모님과 누나도 오셨습니다. 저는 잔뜩 주눅이 든 채로 남편의 가족들에게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싸구려 점퍼를 거친 제 모습이 무척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미나니 친구니. 응, 엄마. 내가 말했지? 희진이라고 내 여자친구야.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제 차림새가 못마땅한지 한참 동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시아버지는 땅만 쳐다보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처음 보는 아가씨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희진 양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내가 뭘 어쩌다고. 난 그저 우리 미나니 친구라니까 한 번 더 쳐다본 거지. 아무튼 반가워요. 시어머니는 내키지 않는 듯 시큰둥한 어조로 저에게 반갑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신우는 제게 한마디 말을 걸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입소식이 끝나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희진 양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버님의 말씀에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던 저는 그만 아저씨라고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혜이가 처음으로 제게 했던 말입니다. 친구 아빠한테 아저씨가 뭐야?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민지야, 결혼할 사이가 아닌데 아버님이 뭐니? 그냥 아저씨라고 해도 돼. 우리 딸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기나 좀 드세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에 정확한 선을 그으며 익은 고기를 신우 앞으로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버님께서 저를 조준해 주시며 간신히 민망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희진 양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지금 알 수가 있나. 두고 보면 알겠지. 나는 희진 양같이 참한 아가씨가 우리 민환이 짝이 되면 손이 없겠어.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날의 만남은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제 차림새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어머님의 가시돋친 말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신우. 둘의 행동이 다시금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한동안은 남편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100일 휴가를 다녀간 지 한 달이 지난 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휴가를 나온 기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진아,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혼자 소갈이 했던 것들을 전부 보상받는 듯 했어요. 제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학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린 민환이 애를 임신했다고. 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기세에 기가 꺾인 저는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죄송한 줄은 알긴 알아? 제가 대답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자 시어머니는 앙칼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할 일은 만들지 말았어야지.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들한테까지 임신했던 얘기를 한 거야. 생각이 있었으면 너 혼자 알아서 처리하고 안 그래도 군생활 힘든 애한텐 마음 쓸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건 그렇고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네. 저는 겨우 입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고개를 휙휙 저으며 못마땅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뻔뻔하다 뻔뻔해.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 정말 맘에 안 들어. 생각 같아서는 어디 멀리 보내버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못 만나게 하고 싶은 심정이야. 어디 하나 맘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예뻐할 수가 있지. 이대로면 나도 내 맘 장담 못해.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란 것과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거, 그리고 사투리가 섞인 제 말투마저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마. 나는 딸 같은 며느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내 딸이 귀하고 내 아들이 귀하지. 남의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 같겠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니까 내가 마지못해 허락은 한다만.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너도 그만큼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제게 당장 학교를 관두고 집으로 들어와 집안일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중퇴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예상보다 더 혹독했어요. 아침은 꼭 새밥으로 지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민지가 입이 짧다 보니 새로 지은 밥 아니면 아예 먹질 못해. 하지만 임신으로 잠이 많아진 저에게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저녁에 해놓은 밥을 그대로 내놓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어김없이 신우이의 밥도전과 함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아씨, 엄마, 밥이 왜 이렇게 누래? 아, 밥맛 떨어져. 너 진짜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 지은 밥으로 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디?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좀 늘어서. 아이고,
임신했다고 유세했더니 어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살겠어.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잘난 며느리 들어와서 무슨 부탁을 못하겠네. 내가 너한테 뭘 그리 말하대? 고작 아침밥 새로 하라는 게 그게 못할 일이야. 낮에 그렇게 퍼질러 자면서 아침에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못할 일이냐고. 뿐만 아니라 어느새부턴가는 신의의 속옷 빨래도 제 몫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생리혈이 뻘겋게 물든 속옷을 헉하니 내놓았지만 저는 바보처럼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어느샌가 어릴 때처럼 주눅든 채 살아가는 제 자신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으로 저는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일 뿐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임신 막달이 되었을 때는 손발이 퉁퉁 부어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제 사정을 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신우이는 아우 저거 돼지처럼 살오른 것 좀 봐. 엄마 나는 결혼해도 절대로 애는 안 낳을래. 이렇게 제가 뻔히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욕적인 말은 내뱉더군요. 우리 딸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엄마도 부진이가 자식 낳아서 인생을 거기다 쏟아부으며 미련하게 사는 건 싫어. 엄마야 우리 딸이랑 아들이 잘 사는 것만 봐도 행복하지만 너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덩달아 시어머니도 자식을 낳아 기르겠다는 제가 미련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어요. 저에게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저는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울음소리가 우렁찬 사내아이였죠. 하지만 그 울음이 제가 들었던 마지막 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을 만큼 제겐 힘든 이야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겨울바람이 무척 매서운 1월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는 고사하고 아이와 함께 바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군고구마 먹고 싶지 않아? 먹고야 싶지. 근데 얘 군고구마 사려면 저기 큰 길이나 나가야지 파는데 날씨가 너무 굳어서 그렇잖아. 우리 딸, 엄마가 내일 시장 다녀오는 길에 고구마 사봐서 쪄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엄마는 진짜 찐 고구마 말고 구운 고구마 그것도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신우이는 다 태어난 아이보다 못하게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 너 할 일 없으면 나가서 구운 고구마나 좀 사와라. 평소 같으면 두말 없이 알겠다며 나섰겠지만 이제 갓 태어난 꼬물이가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기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우리 꼬물이가 지금 막 잠들었어요. 너 자꾸 죄송한데 어쩌고 저쩌고 시어머니 말에 토다는데 그래서 뭐 어쩐다는 거야. 내일 사다 드릴게요. 쟤는 도대체가 뭘 아는 게 없어. 애가 내일은 안 잔다니. 그냥 안고 얼른 나갔다 오면 되지. 그게 영 싫으면 내가 돌보고 있으면 될 거 아니니? 시어머니 억지에 결국 저는 아기를 맡기고 군고구마를 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우, 지 자식이면 지가 업고서라도 가야지. 안 봐도 훤해. 나중에 애 봐달라고 날 아주 닥달을 하겠구나. 얘,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절대 네 자식 못 봐준다. 알았지? 딱 오늘만이야. 시어머니는 자신과 시누이가 먹을 군고구마를 사러 가는 저에게 아이를 대신 봐준다며 온갖 생색을 냈어요. 그때 차라리 돌아서야 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저는 군고구마가 식을세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아이를 안고 불안한 얼굴로 서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된 걸 깨달은 저는 군고구마를 팽개치고 아이에게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애가 목청이 그리 좋니? 시어머니가 더듬더듬 변명을 하려는데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아 안더군요. 아이가 숨을 안 쉰 지 얼마나 되었나요? 뭐라고요? 저희 애가 숨을 안 쉬다니요? 보호자분,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됐죠? 그러니까 그게... 얘 나가고 좀 있으니까 깼는데 어찌 나오는지. 달래다 추워서 그러나 싶어서 이불에 폭 넣어놓으니 울음을 그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된 거냐고요, 어머니. 제가 고함을 지르자 시어머니는 어머 얘 기청 떨어지겠네. 한 50분 됐겠지. 내가 숨을 언제부터 안 쉬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아니? 이렇게 첫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자그마한 보석 같던 제 아들은 다시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단 하루를 엄마로 살았지만 아이를 떠나보낸 고통은 평생 저를 따라다닌답니다. 그 후 연락을 받고 온 시아버지는 제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휴가를 얻어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 또한 죽어서야 마주한 자신의 아들을 안고서 한참을 울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남편과의 이혼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남편마저 제 곁에 없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을 보는 것도 고통이라 집 안에서도 바닥만 부러지게 보는 날이 허다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겨우 이뤄낼 수 있었어요. 미인아니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제가 같이 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당신 이제 제발 새하게 생각도 좀 해줘. 미인아니 없이 몇 년을 우리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부터라도 애들끼리 쉬운 기분 내며 살아야지.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나와 6개월을 살았어요. 저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얼른 다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은 첫째 아이의 이런 마음 아프지만 공부가 끝나고 천천히 아기를 갖자고 하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력해서 우리 꼬물이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고 당신이 원하는데도 아이 갖는 걸 미루자고만 했어.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아기 지키지 못해서.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큰 결심을 한 듯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시만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자. 응? 갑자기 왜? 그럼 학교는 어쩌고? 나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려고. 우리 학교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인서울을 나와야 취업도 훨씬 수월하고 대우도 나쁘지 않잖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함께 산다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남편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서울에서도 이름난 대학에 편입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걸요. 몇 번 분가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드러누워 분가를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 너희 부부 사이가 영 별로니? 도대체 애가 왜 안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땐 그렇게 미련하다고 저를 헐뜯더니 10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제서야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며 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쪽으로 문제가 있어 앞으로도 임신을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병원 측의 말이었어요. 엄마, 내가 난임이라서 앞으로의 임신은 힘들 것 같아. 남편은 저만 쥐답듯이 잡아대는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나온 결과를 말해주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애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제가 다른 남자애 배고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어쩐지 애가 점이 안 가더라. 엄마, 이제라도 쟤네 이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신혜인 나이가 37쯤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성질이 고약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누나, 말 좀 가려서 해. 듣다 못한 남편이 저렇게 말하면 야, 최민환, 너 미쳤어? 누나한테 말 좀 가려서 하라고. 이게 아주 나이가 들수록 개가리에 똥만 차지. 이렇게 신혜인은 발작을 하듯 화내냈습니다. 그럼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남매 사이를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했어요. 민지야, 민환아, 그만 싸워, 응? 세상에 피부치라곤 둘밖에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엄마 누굴 보고 사니? 아무튼 집구석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렇게 우애 좋던 남매 사이나 이간질하고.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별꼴을 다 보는구나.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리는 걸로 끝을 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내이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릴 뿐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신우이의 연애부터예요. 엄마, 나 저번에 선 봤던 판사 있잖아. 그 사람이 한 번 더 만나보자더라. 어머나, 잘 됐네, 잘 됐어. 직업도 좋고 집안도 꽤나 명문 있는 집이라고 안 했니? 뭐 하는지 묻진 않았는데 딱 봐도 부티가 잘잘 흘러. 소개시켜준 아줌마도 판사 직업보다 집안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겠지? 민지야, 그래도 사기꾼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고 만나야 한다. 알지? 엄마는 딸을 바보로 알고 있어. 내가 누구야 벌써 알아봤지. 신혜인은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금융조회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저녁을 차리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둘의 대화를 듣는데 기가 차더군요. 하지만 언제나처럼 저는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딸은 어떻게 하지? 판사 딸? 어떡하긴 뭘 어떡해. 혹여나 민지 네가 키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어. 내가 걔를 왜 키워? 그러니까 어쩌냐는 거지. 나이만 어렸어도 어디 확 갖다 버리는 건데 중학생이나 됐으니 갖다 버릴 데도 없고. 왜 없어? 돈 있는 집인데 유학 보내면 되지. 요새는 어릴 때부터 혼자 보내서 거기서 쭉 키우더라. 그 방법이 뒤탈없고 제일 깔끔하긴 해. 그치? 둘의 대화에 소름이 끼쳤던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어머 엄마, 쟤 갑자기 왜 빤히 쳐다봐. 귀신 씌인 것 같지 않아? 무서워. 그때 저는 만약 신혜이가 그 판사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신혜이는 정말로 그 판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오면 그때 기회를 내서 당신 딸을 유학 보내고 거기서 쭉 살게 하겠다는 둘의 계획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요새 한참 바빠서 인사하러 올 시간이 안 되네. 엄마 아빠 그냥 상간나 때 보는 건 어때? 그래, 바쁜 사람 괜히 오라가라 하지 말고 그날 보는 걸로 하자. 시아버지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싫은 내색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가 아무리 판사라도 그렇지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민지야, 그놈 직업만 멀쩡하지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애 딸린 이혼남이라 그것도 걱정인데. 엄마, 그 사람 보면 놀래 자빠질걸? 성격도 엄청 무난하고 거기다 외모도 꽤 괜찮아. 으이구 이거사, 몇 달 만났다고 성격은 살아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얼굴 뜯어먹고 살 거니. 아유, 저렇게 순진해서 저걸 어디다 써먹을꼬. 그럼 이건 어때? 그 집 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은행 상무래. 그리고 누나는 화상치료 전문으로 하는 병원 원장이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반색을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어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상견례에 데려가긴 한다만 툭 하면 사투리 써대는 네 말투에 우리 집안 혀까지 떨어지니까 그냥 쥐 죽은 듯 입도 뻥끗하지 말어라. 알았지? 상견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값비싼 한정식 집에서 진행되었어요. 양가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식사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한마디 말도 못했던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상대 집안의 귀에 눌려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털어놓자고 결심한 거였죠. 근데 판사님께 따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말에 양가 가족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챈 듯 했어요. 예, 어른들 말씀 나누는데 끼어들지 말고 저기 홀에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받아와라. 아주 뜨거운 걸로 달라 그래. 어머님, 갖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판사분께서 작은 종을 올리자 서빙하는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말이 이렇게 한 번 막히자 다시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종업원이 뜨거운 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작정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물잔을 받으며 손이 미끄러지는 척 일부러 제 어깨에 쏟아버리더군요. 어찌나 뜨거운지 순간 눈물이 쏙 나려는데 화상센터를 운영한다던 판사분의 누나가 저를 일으켜 화장실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물에 댄 흉터는 자칫하면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저 우선 할 말이 있어요.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 일단 화기 먼저 빼고 병원에 같이 가요. 안 돼요. 지금 말 못하면 영원히 말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판사의 누나는 잠시 생각하는 듯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금세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치료하는 동안 이야기하는 걸로 해요. 우선 자켓 먼저 벗어볼래요? 저는 자켓을 벗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결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요. 판사님의 딸을 유학 보내고 거기서 쭉 살게 하겠다고 시어머님이랑 시누이가 마음먹고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지만 판사분의 누나는 묵묵히 제 상처만 치료할 뿐 제 말에 대꾸가 없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참견을 한 걸까요?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이름이 뭐예요? 아니, 희진이요. 희진이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거기선 미수라고 했지만 어릴 적 기억에 희진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왼쪽 어깨에 별 모양으로 난 상처 언제 생긴 거예요? 설마 보육원에서 생긴 건 아니죠?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올 때부터 있던 상처래요. 그래서 그 흉터 때문에 저는 입양이 번번이 취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에 판사의 누나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그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를 보며 울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로 희진이에요. 이 희진. 다른 기억은 또 없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어쩌면 제 어린 시절을 아는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랑 오빠가 있었는데 정원에 있던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나요. 이내 그분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맞구나, 맞아. 너 희서구나. 네. 내가 희진이고 너는 내 동생 희수야. 어렸을 때 네가 날 얼마나 따랐는지 네 이름이 희진이라고 말하고 다녔단다. 그치만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저를 키우려는 게 안 돼 버렸다고 하던데.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린 널 버린 적이 없어. 여태 단 한순간도 잊고 산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언니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이제 놀라웠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친구가 널 데리고 놀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한밤중에 혼자 돌아와서는 널 잃어버렸다고 말하더라. 처음에는 그 말만 믿고 잃어버린 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받고 널 미 인가시설에 팔았다고 했어. 법원까지 가서 그 시설이 어디인지 따지고 들었지만 끝끝내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어느 날인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면서 아무도 네 행적을 모르게 되었지. 그 후로 가족들 모두 전국 곳곳에 있는 보육시설을 찾아다녔지만 돈을 받고 아이들을 사고 파는 곳은 워낙 음지에서 활동하는 곳이라 찾을 수가 없더라고. 결국 가족들은 네가 어디든 좋은 곳에 입양 가서 잘 살고 있다고 믿으며 살았어.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거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거울 좀 볼래? 어때? 내 눈에는 우리가 무척 닮아 보이는데.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제 몸의 점까지 맞추더군요. 그제야 조금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신우와 결혼할 오빠의 딸아이가 떠올랐어요. 먼 곳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기에 우선은 그걸 먼저 막아야 했습니다. 언니, 아까 이미 말했지만 이 결혼 무조건 막아야 돼요. 저는 차근히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언니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언니는 가게에 있는 응급약으로 우선 제 어깨를 치료해주고 우리는 다시 예약된 방으로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가자 못마땅한 듯 궁시렁거렸습니다. 그게 다친 것 같지도 않던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니? 그 말을 들은 언니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 사돈어른 혹시 의사세요? 네. 아니, 의사도 아니면서 크게 다쳤네 어쩌네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아, 그건 그렇고 희철이한테 딸이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 집안에서 키울 거니까 걱정 마시라는 말씀 드리려고요.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덧눈질을 주고받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시어머니는 잘 됐다는 듯 냉큼 말을 받았습니다. 아휴, 우리 딸아이가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데. 그래도 좋은 고모가 계시니 부족한 제 딸보다는 그게 아이한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요. 부족한 그쪽 딸한테 누굴 맡겨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희철이 너. 지금부터 누나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네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저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알아? 언니는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중간중간 말을 자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언니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얘기 끝나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누이가 사적으로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것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 아가씨가 땡땡은행 직원이라던데 사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은행에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건 내가 회사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처리하마.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일어나시려 했어요. 아버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여기 있는 이 아이, 이렇게 봐도 모르시겠어요? 엄마도 자세히 좀 봐. 정말 모르겠어? 언니는 가족들에게 저를 유심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건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달려와 제일 먼저 왼쪽 어깨의 흉터를 찾아보시더군요. 설마 네가 희소니? 아이고 우리 희소. 내 평생에 한으로 남아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한테 와주니 이 은혜를 누구한테 갚아야 하는 거냐. 어머니의 눈물에 시어머니는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예, 이게 무슨 소리니? 네가 사돈데 딸이라고? 하, 그게 말이 돼? 사람은 아무리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타고난 핏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제 수준이 사돈이랑 맞을 수가 있니? 사돈이라고요?
누가 사돈이라는 거죠? 우선 제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지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꽤나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제 동생도 일단은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그쪽 아주머니가 하는 걸 봐선 아까 물에 댄 것도 적절한 치료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무려 30년의 세월을 떨어져 지낸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건 가족들은 저를 잃어버린 그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더군요. 네가 집 주소도 기억할 만큼 영특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다렸단다. 저기 마당 뒤로 돌아가면 작은 수영장이 있었죠? 그래, 네가 특히 좋아했었어. 지금은 너무 낡아서 사용 안 한 지 꽤 되었는데 깨끗이 수리해두마. 가족들과 저는 아주 어릴 적의 기억부터 제가 여태 살아온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수야, 엄마로서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네, 뭐든 하세요. 엄마는 네가 그 집에서 나오길 바래. 아무리 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네가 기대 실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듯하구나. 사람의 인연이 평생 이어지면 좋겠지만 돌아서야 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때도 있는 거야. 물론 네가 남편과 계속 살겠다고 하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의 나무 그늘이 되어줄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 이후 저는 가족 곁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시진, 아니, 희수야. 그동안 정말 많이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 널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난 우리 엄마도 버릴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신혜인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죄로 퇴사조치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시험을 산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는 연락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때때마다 자신의 자식들 앞날을 망치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셨어요.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가 친한 변호사한테 이야기하여 시어머니를 고소하였습니다. 때문에 협박죄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책임도 시어머니에게 물을 수 있었네요. 이후에 저는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저는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40이 넘은 지금은 누구보다 멋진 여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희수, 저만의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